발바닥에 껍질이 벗겨져 나간 자리에 엉겨붙은 피고름이 버선과 살점을 하나로 꿰매어 놓은 듯했다. 한 걸음을 떼어 놓을 때마다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끔찍한 통증이 척추를 지나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울렸으나 여인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다. 이미 그녀의 의지는 육신의 고통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흙먼지와 땀, 그리고 말라붙은 핏자국으로 뒤덮인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악귀의 그것에 가까웠다. 학에 들어간 눈구멍 속에서 유일하게 번들거리는 안광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 생물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남쪽으로 가야 한다. 갈라져 터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쉰내를 풍기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코를 싸주며 그녀를 피했고 개들이 지저댔지만 여인의 귀에는 오로지 10년 전 그날의 비명과 울음소리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외침만이 환청처럼 윙윙거릴 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워림이었으나 지금은 그저 남쪽으로 걷는 미친 노파로 불릴 뿐이었다. 그녀가 왜 이토록 처절하게 걷고 또 걷는지 그 사연은 10년 전 피비린내 나는 전란의 한복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말이 그저 비유가 아님을 깨달은 것은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물밀듯이 밀려오던 그의 늦가을이었다. 평화롭던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불바다로 변했고 살기 위해 보찜을 인 피난민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워림은 당시 25의 젊은 어미였고 그녀의 손에는 5살 배기 아들 동희의 조망만한 손이 들려 있었다. 남편은 이미 전방의 병사로 징집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린 아들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워림의 몫이었다. 어머니, 다리가 아파요. 칭얼거리는 동희의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워림은 아들을 업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녀는 동희의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 손을 놓치는 순간이 곧 죽음이라고. 피난 행렬은 마치 거대한 뱀처럼 구불거리며 남쪽으로, 아니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흐르고 있었으나 그 흐름은 곧 닥쳐올 재앙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몸부림에 불과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날 오후, 피난민들이 몰린 좁은 고갯길에서 사단이 나고야 말았다. 뒤쪽에서 적군이 들이닥쳤다. 나는 고함이 터져 나오자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행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려 발악했고 진보다리가 터져 나뒹굴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워림은 동희를 품에 안으려 했으나 뒤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인파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떠밀렸다.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그녀의 몸은 이리저리 치였고 그 혼란 속에서 땀으로 미끈거리던 동희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소나귀에서 스르르 빠져나가고 말았다. 동아, 동아, 워림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녀의 외침은 수천 명의 비명 속에 파묻혀버렸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그녀를 앞질러 지나갔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군중을 해치며 아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사람들의 다리 숲 사이로 넘어져 있는 동희의 모습이 워림의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의 발에 차였는지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으나 아이는 울지 않고 있었다. 아니, 울 겨를조차 없어 보였다. 동희는 밀려가는 인파 속에서 작은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쓰며 멀어지는 어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5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하고 강렬한 눈동자가 워림의 시선과 맞부딪혔다.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워림이 다시금 인파를 뚫으려 몸을 던졌으나 건장한 사내들에게 밀려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찰나 동희가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있는 힘껏 소리쳤다. 어머니, 남쪽, 해남 포구, 거기서 만나요. 제가 꼭 그리로 갈게요.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아이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마치 어미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심어주려는 듯한 영혼을 담은 약속이었다. 그 목소리는 기이하게도 그 시끄러운 소음을 뚫고 워림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워림이 다시금 동아 하고 절규하며 손을 뻗었지만 야속한 운명은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말, 탄 병사들의 무리까지 불러들였다. 말발굽이 일으키는 먼지 속에 동이의 모습은 완전히 가려져 버렸고 워림은 사람들에게 떠밀려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다. 피난민들은 대부분 전란을 피해 더 깊은 산속이나 안전한 후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으나 워림은 그 흐름을 거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제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짓밟힌 집신들과 깨진 항아리 조각들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동이는 없었다. 동이가 휩쓸려 갔을 법한 방향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아이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현기증 속에서 워림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를 매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단장의 슬픔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고갯길에는 까마귀 떼만이 불길하게 울어댔다. 워림은 멍하니 앉아 동이가 마지막으로 가리켰던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남 포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땅. 동이는 왜 하필 그곳을 말했을까? 문득 지난 여름 지나가던 보부상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남쪽 끝 해남 땅에는 바다가 육지 깊숙이 들어와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배들이 머문다더군. 그곳은 겨울에도 꽃이 피고 따뜻하다지. 어린 동이는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었다. 어머니, 나중에 우리도 꼭 거기 가서 살아요. 따뜻한 곳에서 배불리 먹으면서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아이의 꿈인 줄 알았던 그 말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이의 입을 통해 튀어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다. 워림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던 눈동자에 광기에 가까운 집념이 서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피난민들은 살기 위해 북쪽 산악지대로 혹은 동쪽의 안전한 고을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남쪽은 지금 왜구들이 출몰하고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사지, 스디나 다름없었다. 누군가 워림의 옷소매를 잡으며 말했다. 이보시오. 남쪽으로 가면 죽소. 저기 위쪽 산성으로 가야 목숨을 부지한단 말이오. 워림은 그 사람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녀에게 사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아이가 기다릴 그곳에 당도하는 것만이 그녀가 숨을 쉬어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치마폭을 찢어 발을 단단히 동여매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먹다 남은 말라비틀어진 주먹밥 한 덩이와 동이가 가지고 놀던 팽이 하나가 손에 잡혔다. 워림은 팽이를 품속 깊이 심장 가까운 곳에 찔러 넣었다. 차라리 지금 당장 죽는 것이 편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으나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야, 동이가 기다린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어린 것이 누구를 믿고 기다리겠느냐.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첫 발을 내디뎠다. 북풍이 몰아치는 차가운 고갯길에서 모든 이가 등지고 떠나는 남쪽을 향해 홀로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장장 10년, 3650일 동안 이어질 고행의 서막이었다. 그 길은 짐승이 다니는 길보다 험했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시험하는 길이었다. 낮에는 산적과 폐잔병들의 눈을 피해 덤불 속에 숨어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어야 했고 밤이 되면 달빛에 의지해 걷고 또 걸었다. 신발은 진작에 닳아 없어졌고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지기를 반복했다. 배고픔은 일상이 되어 나무 껍질을 벗겨 씹고 흙탕물을 마시며 연명했다.
때로는 인가에 내려가 구걸을 하다가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미친년이라며 돌팔매질을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그러나 그 어떤 멸시와 고통도 그녀의 발길을 돌리게 하지는 못했다. 매맞고 쓰러져 진흙탕에 처박힌 순간에도 그녀의 머리는 남쪽을 향해 놓여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검던 머리에는 서리가 내려앉았고 고왔던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다. 하지만 시간조차 앗아가지 못한 것은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었다. 동희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 아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남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종교보다 더 강력한 신념이 되어 그녀를 지탱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열병에 걸려 헛간에서 사경을 헤맬 때였다. 꿈속에서 동희가 나타나 차가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오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 따스한 온기에 놀라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몸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고 열은 씻은 듯이 내려 있었다. 월임은 그 길로 다시 보찜을 메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이 5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란은 끝났다고 하나 세상은 여전히 흉흉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다. 하지만 월임의 눈앞에 드디어 낯선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산새가 낮아지고 바람에서 비릿한 소금 냄새가 섞여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투도 억세고 빨라졌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남쪽 땅끝 마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월임은 언덕배기에 섰다. 저 멀리 회색빛 구름 아래 검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것이 보였다. 10년 전 5살 백의 아들이 외쳤던 약속의 땅. 그녀의 심장이 말라붙은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과연 그곳에 동희가 있을까? 아니, 살아나 있을까?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월임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바다를 향해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이곳에서 아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녀의 10년 세월은, 아니 그녀의 인생 전체는 그 자리에서 부서져 내릴 것이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에게 그 시간은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삭아내리는 형벌과도 같은 것이었다. 월임이 겪어낸 지난 10년은 사람의 삶이라기보다는 짐승의 투쟁에 가까웠다. 처음 1년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발길 닿는 마을마다 미친 사람처럼 아이의 인상착의를 묻고 다녔다.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는 아이 못 보셨소? 이름은 동이요. 내 아들 동이란 말이요.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와 더러운 거지 취급뿐이었다. 전란 직후라 제 입 하나 풀칠하기도 버거운 세상 인심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낯선 일을 거두기는커녕 내쫓기에 급급했다. 개가 먹다 남긴 밥덩이를 훔쳐먹다 몽둥이 찜질을 당해 초주검이 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가는 아이의 얼굴을 붙잡아야 하는 정신적 고문이었다. 꿈속에서조차 동희의 얼굴이 안개처럼 흐릿해질 때면 월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제 허벅지를 꼬집어 피를 냈다. 아픔으로 기억을 붙들어 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무렵 월임은 충청도 어느 산골의 악명 높은 객주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굶주림에 지쳐 길가에 쓰러져 있던 그녀를 짐짝처럼 주워간 객주 마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였다. 그는 월임을 창고에 가두고 짐승처럼 부렸다. 먹여주고 재워주니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마칠의 고함 소리와 함께 날아드는 채찍은 월임의 등을 흉터투성이로 만들었다. 새벽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수십 명의 일꾼들이 먹을 밥을 짓고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해야 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동상으로 터져 고름이 흘러나와도 쉴 수는 없었다.
도망치다 잡힌 다른 노비가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는 것을 보며 워림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견뎌낸 것은 삶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남쪽 해남으로 가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가 그녀를 그 지옥 속에서도 숨쉬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고된 노역을 마치고 쓰러져 잠든 노비들 사이에서 워림은 뜬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옆자리에서 앓는 소리를 내던 늙은 여종이 워림의 손을 잡으며 힘겨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보게, 워림이, 자네는 도대체 무슨 기운으로 이리 버티는가? 나는 이제 틀렸네. 저승사자가 문 앞에 와 있어. 워림은 늙은 여종의 거친 손을 마주 잡으며 메마른 입술을 떼었다. 가야 합니다. 내 아들이 기다립니다. 남쪽 끝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종은 슉슉 혀를 차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네. 그 어린 것이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어찌 알고. 부질없는 짓이야. 그냥 여기서 죽은 듯이 살다 가는 게 우리네 팔자야. 워림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내 새끼는 살아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 아이도 죽습니다. 내가 살아야 그 아이도 삽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었다. 어미의 본능이 외치는 절대적인 진리였다. 그날 밤 늙은 여종은 결국 숨을 거두었다. 아침에 시체를 거적에 말하다 뒷산에 버리라는 마칠의 지시를 들으며 워림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 또한 저렇게 이름 모를 산 깃털에 버려져 까마귀 밥이 될 것이 뻔했다. 탈출해야 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객주 마칠이 큰 거래를 성사시키고 거하게 술판을 벌인 날이었다. 감시하던 왈패들조차 술에 취해 타 떨어진 틈을 타 워림은 부엌칼 하나를 품에 숨기고 뒷문을 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쏟아지는 장대비가 그녀의 발자국 소리를 감추어 주었다. 맨발로 진흙탕을 달리며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이 찢겨나갔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앞으로 내달렸다. 동아, 기다려라. 애미가 간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덮었지만 그녀의 눈은 남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산속에서의 도피 생활은 객주 집에서의 노역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관아의 추노꾼들이 풀렸다는 소문이 돌았기에 워림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피해 험준한 산길로만 다녀야 했다. 뿌리를 캐먹고 독버섯을 피해가며 뱀이나 쥐를 잡아 날로 씹어먹는 날들이 이어졌다. 인간의 존엄 따위는 사치였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 몸에 두르고 머리는 산발한 채 숲속을 헤매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산귀신이었다. 한 번은 깊은 산속에서 멧돼지와 마주친 적도 있었다. 거대한 멧돼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들 때 워림은 도망가는 대신 품속에 낡은 부엌칼을 꺼내들고 괴성을 지르며 맞섰다. 비켜라. 내 길을 막지 마라. 나는 내 새끼를 만나러 가야 한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서였을까. 멧돼지는 멈칫하더니 방향을 틀어 사라졌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어미의 광기 앞에서는 산짐승도 길을 내어준 것이다. 겨울이 찾아오면 고통은 배가 되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남들이 파헤쳐 놓은 묘 구덩이에 들어가 잠을 청하기도 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얼어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웅크리고 누워 덜덜 떨리는 몸을 감싸 안을 때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한 팽이를 꺼내 어루만졌다. 10년 전 동이가 가지고 놀던 그 팽이,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 토막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난로였다. 동아, 춥지? 애미가 곧 갈게. 조금만 참아라. 그녀는 팽이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체온으로 데우며 중얼거렸다. 정신이 혼미해질 때면 환영이 보이기도 했다.
다 큰 동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어머니 어서 오세요 하며 웃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환영을 잡으려 손을 뻗으면 허공만이 잡힐 뿐이었지만 그 찰나의 행복한 상상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한쪽 눈은 백내장이 와서 흐릿해졌고 허리는 굽어 펴지지 않았다. 치아는 몇 개 남지 않아 잇몸으로 음식을 씹어야 했고 손발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감각조차 무뎌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재수옴 붙었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침을 뱉었다.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미친 할망구라고 놀려댔다. 한 번은 장터에서 국밥 찌꺼기를 얻어먹으려다 주인에게 멱살을 잡혀 내동댕이 쳐진 적도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그녀는 올려다본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리도 모지십니까? 내 죄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그러나 원망도 잠시 그녀는 다시금 주먹을 쥐고 일어났다. 신을 원망할 시간조차 아까웠다. 1분, 1초라도 빨리 가야 했다. 세월은 그녀에게서 젊음과 건강, 아름다움을 모두 빼앗아갔지만 단 하나 빼앗지 못한 것은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다. 동희의 마지막 외침, 그 생생한 목소리는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닳지 않고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해남 포구, 남쪽 끝, 그 단어는 주문처럼 그녀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길을 걷다 지쳐 쓰러질 때마다 그녀는 그 주문을 외우며 다시 일어섰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기어서라도 갔다. 무릎이 까져 뼈가 보일 지경이 되어도 그녀의 행군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의 순례이자 사랑의 증명이었다. 자식을 잃어버린 죄인이 10년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 끝에 있을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마침내 길고 긴 고난의 터널 끝에서 바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워림은 자신의 감각을 의심했다. 이것이 죽기 전에 보는 환각은 아닐까? 그러나 짜디짠 바닷바람이 갈라진 뺨을 때리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약속의 땅 근처에 왔음을 실감했다. 10년 전 앳된 새색시였던 워림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흉측하게 변해버렸는지, 과연 이 모습으로 아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아들이 나를 알아볼 수나 있을까? 불현듯 찾아온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어 그 생각들을 떨쳐냈다. 아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먼 발치에서라도 그 잘난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으리라. 워림은 다시금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해남 땅으로 들어서는 길목, 도라루 방처럼 굳건히 버티고 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다. 지난 10년간 겪어온 수만 가지 고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객주의 채찍질, 짐승과의 사투, 얼어붙은 묘지에서의 쪽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담금질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동아, 애미가 왔다. 10년이 걸려 이제야 왔다. 그녀는 바람에 흩날리는 백발을 쓸어 넘기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남쪽 바다의 푸른 물결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마치 10년 전 헤어진 아들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이 환희일지 더 큰 절망일지 알 수 없었지만 워림은 운명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남의 바다는 워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동시에 무심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평생을 내륙의 산골짜기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끝없이 펼쳐진 검푸른 물결은
마치 세상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는 거대한 짐승과도 같았다. 폭우는 비릿한 갯내음과 생선 썩는 냄새, 그리고 땀에 쩐 사내들의 채취가 뒤섞여 숨을 들이킬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찝찝한 습기를 불어넣었다. 수십 척의 배가 드나들고 짐을 내리는 인부들의 고함 소리와 흥정하는 장사치들의 악다구니가 뒤섞여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워림은 그 소란스러운 아수라장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다. 10년을 걸어 당도한 약속의 땅. 그러나 막상 도착한 이곳은 그녀를 환대해주지도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지도 않았다. 그저 거대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녀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동아, 동아, 쉰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거센 바닷바람은 그녀의 목소리를 허무하게 낚아채 파도 속으로 던져버렸다. 워림은 무작정 폭우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옷소매를 붙잡고 늘어졌다. 혹시 내 아들 동이를 아시오? 오른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는 지금쯤 20살이 되었을 사내아이 말이오. 벤이라는 거친 사내들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밀쳐냈고 바쁜 상인들은 미친 노파 취급을 하며 혀를 찼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여기 동이라는 놈이 한둘인 줄 알아? 저리 비켜. 진흙탕에 나뒹굴면서도 워림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일어나 지나가는 또 다른 이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차가운 냉소뿐이었다. 해남은 넓었고 사람은 많았으며 1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는 이는 오직 그녀 하나뿐인 듯했다. 절망감이 썰물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살아서 이곳을 밟기 위해 어떤 지옥을 건너왔는데, 가진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된 워림은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다. 그래야 동이를 찾을 힘이라도 생길 터였다. 그녀는 포구 구석에 자리 잡은 허름한 주막의 부엌 뒷문을 두드렸다. 욕쟁이로 소문난 주모는 처음에는 냄새나는 거짓골을 한 워림을 내쫓으려 했으나 밥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소. 제발 죽지만 않게 해주시오라며 바닥에 머리를 씻는 워림의 눈빛에서 서린 도끼를 보고는 혀를 차며 받아주었다. 그날부터 워림은 주막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고 생선 내장을 따고 구정물 통을 비웠다. 굽은 허리는 펴질 새가 없었고 물에 부른 손은 퉁퉁 부르트다 못해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남쪽 귀신이라 불렀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을 산발한 채 매탄 눈으로 쉴 새 없이 중얼거리며 일을 하는 꼴이 영락없는 귀신 같다 하여 붙여진 별명이었다. 그러나 워림은 그 멸칭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신경은 온통 폭우로 들어오는 배들에 쏠려 있었다. 주막 마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백고동 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폭우로 달려나갔다. 젖은 손을 치마폭에 대충 닦으며 혹시나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에 동이가 있을까 하여 목을 길게 빼고 살폈다. 저기 혹시 북쪽에서 오지 않았소? 10년 전에 헤어진 어미를 찾는 청년 아니요. 배에서 내리는 젊은 사내만 보면 달려가 묻고 또 물었다. 청년들은 기겁을 하며 도망치거나 재수 없다며 침을 뱉었다.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고문이 반복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워림은 주막 헛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품속에 팽이를 꺼내 들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그 나무 토막만이 그녀가 미치지 않고 제정신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동아, 애미가 여기 있다. 해남 포구 주막에 있다. 네가 오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녀는 주문을 외듯 중얼거리며 잠을 청했지만 꿈속에서는 늘 동이가 멀어지는 뒷모습만 보여 애가 탔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던 뱃사람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둡고 비장했다. 요새 외구놈들이 설치는 통에 배 띄우기가 겁나서 원. 며칠 전에도 건너편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지 않는가.
그러게 말일세. 관아에서는 뭐 하는지 몰라.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도적대 하나 못 잡고 월임은 구석에서 묵묵히 걸레질을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왜구든 도적이든 그녀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아들 동이만이 존재했다. 그런데 며칠 뒤 주막을 찾은 한 보부상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다. 이보게들 들었나? 이번에 조정에서 새로 내려온 무관 나으리가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더군. 나이는 젊은데 기계가 장비 같고 지략이 제갈공명 뺨친다지 뭔가. 주모가 탁주를 나르며 코웃음을 쳤다. 젊은 놈이 알면 뭘 알겠어. 샌님 같은 양반 나부랭이가 와서 폼이나 잡다 가겠지. 아니라네, 주모. 내 한양에서부터 내려오며 들었는데 그 양반이 자원해서 이 험한 남쪽 끝까지 내려왔다는 구먼.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름이 뭐라더라. 아무튼 오자마자 관아에 부패한 아전들부터 싹 갈아엎고 군기를 잡는데 서슬이 퍼렇다네. 월임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자원에서 남쪽 끝까지 왔다는 말이 묘하게 가슴을 건드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 아들 동희는 10년 전 피난길에 헤어진 고아 신세였다. 굶어 죽지나 않았으면 다행인 처지에 감히 어찌 나랏밥을 먹는 고관대작이 되었겠는가. 아마도 어디선가 머슴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뱃놈이 되어 거친 파도와 싸우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녀가 찾는 아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은 양반이 아니라 흑투성이 얼굴을 한 건장한 일꾼일 것이었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졌다. 새로 부임한 무관이 외구 소탕을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포구를 순찰하러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길가에 늘어섰다. 월임은 주막 앞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멈추고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깃발이 나부끼고 둥둥 북소리가 울리며 위풍당당한 행렬이 다가왔다. 길을 비켜라, 물러서라. 앞서가는 군관들의 호통소리에 구경꾼들이 양옆으로 갈라섰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검은 말을 탄 장수의 모습이 드러났다. 투구를 눌러쓰고 갑옷을 입은 그의 자태는 멀리서 봐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월임은 무심코 고개를 돌리려다 벼락을 맞은 듯 몸이 굳어버렸다. 말을 탄 장수가 고삐를 쥐고 있는 손의 모양, 그리고 말 위에서 균형을 잡는 꼿꼿한 허리선, 얼굴은 투구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거리도 멀어 이목구비를 분간할 수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10년 전 동희가 나무말 인형을 타고 놀 때 보이던 그 사소한 버릇들이 겹쳐 보인 것은 그저 노망든 어미의 착각일까. 심장이 쿵쿵거리며 늑골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홀린 듯 빗자루를 던지고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비켜보시오. 좀 봅시다. 사람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병사들이 창을 들이대며 가로막았다. 물러거라. 미친 노파가 어디 감히 행차를 막느냐. 병사가 휘두른 창대 끝에 맞아 월임은 바닥에 엎어졌다.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히고 입안 가득 흙모래가 씹혔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멀어지는 장수의 뒷모습을 쫓았다. 펄럭이는 붉은 망토,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넓은 어깨. 나으리, 나으리. 월임이 쉰 목소리로 불렀으나 웅장한 북소리와 말발굽 소리에 묻혀 닿지 않았다. 장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관아 쪽으로 사라졌다. 행렬이 지나간 뒤에도 월임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저 남쪽 귀신 할망구가 이제는 높은 분 행차까지 방해하네.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취취. 아들 찾다 미쳐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게지. 주모가 달려와 월임의 등짝을 후려쳤다. 이 미친년아, 죽고 싶어 환장했냐. 어디 관군들 앞에서 행패야, 행패가. 얼른 들어와서 설거지나 해.
워림은 주모에게 머리채가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도 시선만은 계속해서 관아 쪽을 향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에 기를 냈다. 그 장수가 동의일 리 없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천의 고아가 10년 만에 장수가 되어 나타나다니 그런 일은 이야기책 속에나 나올 법한 허구였다. 하지만 왜 가슴이 이토록 아려오는가? 왜 그 찰나의 순간에 10년 전 고갯길에서 놓아버린 작은 손의 온기가 느껴졌는가? 그날 밤 워림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릇을 깨트리고 주문을 잘못 받아 손님들에게 욕을 먹었다. 주모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본 그 장수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결국 일을 마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몰래 주막을 빠져나왔다. 발길은 저절로 관아 쪽으로 향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엄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관아 정문 앞에 서서 워림은 하염없이 안쪽을 바라보았다. 동희야, 혹시 너니? 아니지. 내 아들은 저런 높은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만약에라도 네가 살아있다면.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워림은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자신을 향해 몰려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파멸일지 재회일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내일 다시 그 장수를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가까이서 그 눈을 들여다 보아야만 했다. 만약 그가 동의가 아니라면, 그저 닮은 사람이라면 그때 가서 실망해도 늦지 않으리라. 아니, 차라리 아니라면 다행일 수도 있었다. 저렇게 높은 분이 되어버리면 천한거지가 된 어미를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워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부엌 한 구석에 있던 낡은 대야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채국물을 벗겨내고 엉킨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 넘겼다. 거울은 없었지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쭈글쭈글한 노파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10년 전, 아이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 젊은 어미처럼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기필코 관아 근처를 서성여서라도 그 장수의 얼굴을 보리라. 그러나 운명은 얇게 깨도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관아 주변에는 외구의 첩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검문이 강화되어 있었고 거동이 수상한 자들은 모조리 잡아들이고 있었다. 거짓골을 하고 관아 담벼락을 기웃거리는 워림은 그들의 눈에 띄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었다. 포졸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거기 웬 놈이냐? 새벽부터 관아를 훔쳐보는 꼴이 수상하구나. 워림은 덜컥 겁이 났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저는 그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으리, 한 번만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나? 썩 꺼지지 못할까? 포졸이 워림을 거칠게 밀쳤다. 워림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관아 문을 향해 기어갔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뵙게 해주시오. 내 아들일지도 모른단 말이오. 그녀의 절규는 포졸들의 비웃음을 살 뿐이었다. 아들, 네 아들이 사또 나으리라도 된다는 말이냐? 듣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여봐라, 이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라. 아니, 첩자일지도 모르니 옥에 가두고 문초를 해봐야겠다. 거친 손길들이 워림의 팔을 낚아챘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워림은 시선을 떼지 않았다. 관아의 솟을 대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월임의 가슴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영혼은 이미 그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관아의 앞마당은 서슬퍼런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낮의 태양이 정수리를 뚫을 듯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형틀 주변의 감도는 공기는 한겨울 삭풍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붉은 흙이 깔린 마당 한가운데 월임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이 꿇려 있었다. 거칠어진 무릎이 자갈밭에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으나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양옆으로 늘어선 포졸들이 창을 비스듬히 겨누고 있었고 형리들은 몽둥이를 손에 쥔 채 먹이를 노리는 늑대처럼 번들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죄목은 왜구의 첩자. 며칠 전부터 해안가 마을을 기웃거리며 배의 출입을 감시하고 관아 주변을 서성인 죄였다. 흉흉한 시절 낯선 이방인의 수상한 행동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죄였다. 네, 인연 사실대로 고하지 못할까. 왜구들에게 관아의 동태를 알리려고 온 것이지. 형방의 우렁찬 호통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월임은 갈라진 입술을 힘겹게 떼었다. 혀가 바짝 말라붙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나으리. 저는 그저 아들을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10년 전에 헤어진 아들이 이곳에. 닥쳐라. 그따위 헛소리를 믿을 줄 아느냐. 10년 전에 헤어진 아들이 왜 하필 지금 왜구들이 창궐하는 이 시점에 나타난단 말이냐. 형방이 곤장으로 땅을 내리치자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월임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억울함에 눈물이 솟구쳤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더럽고 수상한 처단해야 할 늙은 첩자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동원의 문이 열리며 장군께서 납신다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마당에 있던 모든 관원과 병사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고 숨을 죽였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며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월임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쿵, 쿵, 쿵 하고 나무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묵직한 발소리를 들었다. 가죽신이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 박동도 덩달아 빨라졌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위압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고개를 들어라. 머리 위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 서린 힘은 천둥 소리보다 강렬했다. 월임은 덜덜 떨리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선 산에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짙은 눈썹과 강인한 턱선, 그리고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눈매, 화려한 천릭무관의 옷을 입고 허리에는 긴 칼을 찬 그는 어제 멀리서 보았던 그 장수였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젊었고 동시에 세월을 넘어선 고독이 묻어 있었다. 월임의 눈이 커졌다. 낯익다. 너무나 낯익다. 하지만 감히 입을 뗄 수 없었다. 눈앞의 사내는 하늘과 같은 권력자였고 자신은 진흙탕에 구르는 죄인이었다. 장수는 의자에 앉아 월임을 싸늘하게 내려다 보았다. 네가 관아 주변을 정탐하던 자인가? 묻는 말에 거짓 없이 답하라. 내 칼은 거짓을 용서치 않는다. 그의 눈빛이 월임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내렸다. 헝클어진 백발, 찢어진 옷가지, 상처투성이인 손발. 장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첩자라기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한 몰골이었다. 그러나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전장의 장수로서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월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쥐어짰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첩자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10년 전 약속 하나를 믿고 이곳까지 걸어온 어미일 뿐입니다. 약속? 장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예. 북쪽 고향에서 전란통에 잃어버린
5살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헤어지던 순간 제게 외쳤습니다. 남쪽 끝 해남 포구에서 만나자고. 제가 꼭 그리로 가겠다고. 그 한마디가 제 목숨줄이 되어 10년을 하루같이 걸어 어제 이곳에 당도했습니다. 주변의 형리들이 코웃음을 쳤다. 소설을 쓰는구먼, 아주. 하지만 장수는 웃지 않았다. 그의 손이 의자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그의 동요를 말해주고 있었다. 계속해라. 장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름은 동이었습니다. 오른쪽 눈썹 위에 어릴 적 다친 흉터가 있고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패는 세상에서 제일 고운 내 새끼였습니다. 워림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해갔다. 장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10년 전 화마가 휩쓸고 간 고갯길의 기억이 봉인해 두었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증자가 있느냐? 장수가 힘겹게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네가 그 아이의 어미라는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증자가 있느냐? 워림은 묶인 손을 비틀며 품속을 뒤적거렸다. 포졸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장수가 손을 들어 막았다. 놔두어라. 워림의 손이 떨리며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꼬질꼬질한 천에 쌓인 손때가 묻어 검게 변한 작은 물건.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감싸 쥐고 장수에게 내밀었다. 이것입니다. 우리 동이가 가지고 놀던 팽이입니다. 헤어지던 날 제가 주워 품에 넣고 10년을 품어온 제 심장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나무팽이였다. 닳고 닳아 칠이 벗겨지고 여기저기 찍힌 자국이 선명한 낡은 장난감. 하지만 장수의 눈에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빛나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워림에게 다가갔다. 형리들도 포졸들도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장수는 워림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흙바닥에 무릎이 닿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워림의 손바닥 위에 놓인 팽이를 집어들었다. 팽이의 밑바닥 그곳에는 비뚤빼뚤한 글씨로 동동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칼을 몰래 훔쳐 서툴게 새겨 넣었던 자신의 이름. 세상이 멈춘 듯했다. 바닷바람 소리도 매미 울음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장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팽이 위를 적셨다. 그는 고개를 들어 워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10년의 세월이 핥히고 간 주름진 얼굴, 백발이 되어버린 머리카락,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 그러나 그 눈빛만은 10년 전 자신을 놓치고 절규하던 그 젊은 어머니의 눈빛 그대로였다. 머니? 장수의 입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는 비명과도 같았다. 워림은 숨이 갓는 것 같았다. 눈앞에 위험 있는 장수가 그 서슬퍼런 관리가 자신을 어머니라 불렀다. 그녀의 눈이 팽이를 쥔 장수의 손으로 그리고 다시 그의 오른쪽 눈썹 위로 향했다. 투구 아래 살짝 드러난 희미한 흉터. 동이야? 워림의 손이 허공을 더듬어 장수의 얼굴을 만졌다. 거친 무인의 피부 속에 남아있는 아이의 온기. 동이야. 내 새끼 동이야. 워림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묶인 몸으로 장수의 품에 무너져 내렸다. 장수는 와락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접니다. 동이입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불효자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체면도 위신도 잊은 채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어머니의 앙상한 등뼈가 손끝에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이 늙고 병든 여인이 오직 자신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10년 동안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이 뼈저리게 전해져 왔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내 새끼가 살아서 장군이 되었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됐다.
워림은 아들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10년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한이 녹아내리는 뜨거운 쇳물이었다. 마당에 있던 관원들은 이 기막힌 광경에 넋을 잃었다. 섯을 펄었던 형방은 몽둥이를 떨어뜨렸고 포졸들은 창을 내리고 눈시울을 붉혔다. 첩자인 줄 알고 죽이려 했던 노파가 장군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였다니. 그것도 천리길을 걸어 찾아온 기적 같은 모정이라니.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장수, 아니 동희는 어머니의 포승줄을 직접 칼로 끊어냈다. 밧줄에 쓸려 피가 맺힌 어머니의 손목을 보며 그는 이를 악물었다. 여봐라, 당장 의원을 불러라. 그리고 제일 좋은 가마를 대령해라. 그의 호령은 더 이상 죄인을 신문하는 관리의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지키려는 아들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번쩍 안아 올렸다.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10년 전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업어 키웠으나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업어야 할 차례였다. 가십시다. 어머니, 제 집으로 가십시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워림은 아들의 품에 안겨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부시도록 파란 하늘이었다. 지난 10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비로소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 안고 있었다. 팽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약속은 지켜졌다. 지옥 같던 길의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평온한 안도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비단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이 거칠어진 피부에 닿았을 때 워림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다. 익숙한 흙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 대신 은은한 약초향과 따스한 온기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밝아 그녀는 황급히 손으로 눈을 가렸다. 순간 이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덜컥하는 두려움이 심장을 옥죄어 왔다. 지난 10년간 숱하게 꾸었던 따뜻한 밥을 먹고 아들을 만나는 그 달콤하고도 잔인한 꿈. 깨어나면 다시 차가운 헛간 바닥일 것이라는 공포에 몸을 떨며 웅크리려던 찰나. 곁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머니, 깨셨습니까? 낮고 굵은 그러나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꿈속의 환영이 아닌 살아있는 동희가 앉아 있었다. 관복을 벗고 편안한 평상복을 입은 그는 젖은 수건으로 워림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그 손길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워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금 왈칵 쏟아졌다. 꿈이 아니었다. 지옥 같던 긴 밤이 끝나고 비로소 진짜 아침이 밝아온 것이었다. 동희는 서둘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다. 어머니, 접니다. 동희입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여기는 제 집이고 어머니는 이제 안전합니다. 워림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가락이 아들의 뺨을 스칠 때마다 동희는 그 손에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삼켰다. 그래, 내 새끼, 정말 내 새끼로구나. 워림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은 10년 전의 조망만 한 아이가 아니었다. 떡 벌어진 어깨와 단단한 가슴, 그리고 깊어진 눈매를 가진 헌원장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 담긴 어미를 향한 애틋함만은 변함이 없었다. 동희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맑은 고깃국이 차려진 상을 내어왔다. 시장하실 텐데 듭시다, 어머니. 이제는 나무 껍질도 흙탕물도 드실 필요 없습니다. 숟가락을 쥐어주는 아들의 손길에 워림은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 10년 동안 그토록 먹이고 싶었고 또 먹고 싶었던 그 밥이 눈앞에 있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내렸다. 밥알이 씹히는지
눈물이 씹히는지 알 수 없는 식사를 하며 모자는 그간의 세월을 풀어놓았다. 동희는 1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피난길에서 헤어진 후 그는 운 좋게도 퇴역하여 낙향하던 늙은 무관의 눈에 띄어 거두어졌다고 했다. 양아버지가 된 무관은 동희의 총명함과 기계를 아껴 친아들처럼 키웠고 글과 무예를 가르쳤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어머니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해남 포구, 남쪽 끝, 그 약속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동희는 밤마다 북쪽 하늘을 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장성하여 무과에 급제하자마자 자원하여 해남 현감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혹은 자신이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봐 그는 중앙의 요직을 마다하고 이 험한 변방을 택했던 것이다. 설마 하니 어머니께서 정말로 그 험한 길을 걸어오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동희는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 식사를 마친 후 동희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버선을 벗겼다. 월임은 황급히 발을 뒤로 감추려 했다. 하지 마라. 더럽고 흉하다. 감히 현감 나으리가 어찌. 그러나 동희는 단호하게 어머니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드러난 발을 본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발이라고 부르기에도 처참한 형상이었다. 발톱은 다 빠져 뭉개져 있었고 발바닥은 굳은 살이 찢어지고 다시 아물기를 반복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변해 있었다. 동상으로 검게 변한 발가락, 뼈가 튀어나올 듯 앙상한 발등. 그것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아들을 만나기 위해 어미가 감내해온 고통의 역사책이자 처절한 사랑의 증거였다. 동희는 그 처참한 발을 물에 담그고 자신의 고운 손으로 조심스럽게 씻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춥고 힘드셨습니까? 동희의 눈물방울이 돼야 물 위로 뚝뚝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어머니의 발에 입을 맞추며 오열했다. 자신이 따뜻한 방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 어머니는 이 발로 눈밭을 걷고 가시밭길을 헤쳐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월임은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니다, 동아, 아프지 않았다. 너를 만나러 오는 길인데 어찌 아프기만 했겠느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너에게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나는 기뻤다. 이 발이 없었다면 어찌 내가 너를 만났겠느냐. 내게는 영광의 상처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발은 그녀에게 훈장이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훈장. 아들의 눈물로 씻겨진 발은 그 어떤 왕비의 발보다도 고귀해 보였다. 며칠 뒤 월임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다. 관아 앞마당에는 방이 붙었고 사람들은 남쪽 귀신이라 손가락질하던 노파가 사실은 현감의 생모이며 아들을 찾기 위해 천리 길을 걸어온 열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주막주모는 싸구려 술을 들고 찾아와 넙죽 절을 하며 지난날의 무례를 빌었고 월임을 멸시하던 뱃사람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월임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다 시절이 하수상하여 그런 것이지. 내 몰골이 오죽 흉했으면 그랬겠나. 그녀는 넉넉한 품으로 그들을 용서했다. 이제 그녀에게 세상의 평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곁에 든든한 아들이 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했기 때문이었다. 해남의 겨울은 따뜻했다. 육지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친다는데 이곳 남쪽 끝자락에는 붉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동희는 어머니를 위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별채를 지어드렸다. 월임은 그곳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며 소일했다. 더 이상 쫓길 일도 굶을 일도 없는 평온한 나날이었다. 가끔 악몽을 꾸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달려와 손을 잡아주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었다. 그렇다. 동희는 곧 이웃 고을의 덕망 있는 선비의 딸과 혼인을 했고 이듬해에는 토끼 같은 손자를 월임의 품에 안겨주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월임은 10년 전 잃어버렸던 동희의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아가, 너는 이 할미처럼 고생하지 말고 네 아비처럼 훌륭하게 자라거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또다시 10년이 지났다. 월임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월임은 동희의 부축을 받으며 집 뒤편 동백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붉은 꽃송이들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 마치 붉은 융단을 깔아놓은 듯했다. 월임은 나무 벤치에 앉아 저 멀리 반짝이는 남해 바다를 응시했다. 수평선 너머로 하얀 돛담배들이 한가롭게 떠다니고 있었다. 동아, 저 바다를 보거라. 참으로 넓고 푸르지 않느냐. 월임이 나직하게 말했다. 동희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처럼 넓고 깊습니다. 월임은 품속에서 낡은 팽이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윤기마저 사라진 낡은 나무 토막. 하지만 그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10년 전 네가 남쪽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이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인 줄 알았다. 허나 돌아보니 그것은 하늘이 우리 모자에게 준 계시였구나. 그녀는 팽이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이것은 네가 보관하거라. 그리고 훗날 네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에게 전해주거라. 할미가 이 팽이 하나를 들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동희는 팽이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가문의 가보로 삼아 대대로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동백꽃 한 송이가 월임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꽃을 들어 코끝에 대보았다. 짙은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동백은 겨울에 피어 가장 붉게 지는 꽃이라더구나. 내 인생도 모진 겨울 같았으나 너를 만나 이리 붉고 아름답게 지는구나.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참으로 좋은 삶이었다. 월임은 아들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눈을 감았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동희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그 평온함 속에서 지난 20년간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천리 길을 걸어온 어미의 집념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죽은 아들도 살려냈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은 위대한 모성. 그리고 그 어미와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킨 아들의 효심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해남 땅끝 마을 동백나무 숲에는 아직도 그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온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동백꽃이 흔들리며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것은 어미가 자식을 부르는 소리요. 자식이 어미에게 답하는 약속의 노래일지니.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겨울이 혹독할수록 봄꽃은 붉게 피어나는 법. 사랑은 그리고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침내 꽃을 피운다는 진리를 월임과 동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비단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이 거칠어진 피부에 닿았을 때 월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다. 코 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10년간 맡아왔던 썩은 지푸라기 냄새나 매캐한 먼지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은하게 퍼지는 약초 향과 방금 막 피어난 모과 향, 그리고 사람의 온기가 섞인 따스한 공기였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눈이 시리도록 밝아 그녀는 황급히 거친 손등으로 눈을 가렸다. 순간 덜컥하는 두려움이 심장을 옥죄어 왔다. 이것이 꿈이라면 어찌할까. 지난 10년간 수백 번도 더 꾸었던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들을 만나는 그 달콤하고도 잔인한 꿈이라면 눈을 뜨면 다시 차가운 헛간 바닥이거나 눈보라치는 산길일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리려던 찰나 곁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머니, 깨셨습니까? 낮고 굵은 그러나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 월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꿈속의 환영이 아닌 살아있는 동이가 앉아 있었다. 관복을 벗고 편안한 평상복을 입은 그는 젖은 수건으로 월임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그 손길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월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금 왈칵 쏟아졌다. 꿈이 아니었다. 지옥 같던 긴 밤이 끝나고 비로소 진짜 아침이 밝아온 것이었다. 동희는 서둘러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안심시켰다. 어머니, 접니다. 동희입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여기는 제 집이고 어머니는 이제 안전합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어머니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월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뼈마디가 튀어나온 투박한 손가락이 아들의 뺨을 스칠 때마다 동희는 그 손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솟구치는 눈물을 삼켰다. 그래, 내 새끼. 정말 내 새끼로구나. 살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월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은 10년 전에 조망만 한 아이가 아니었다. 떡 벌어진 어깨와 단단한 가슴, 그리고 깊어진 눈매를 가진 헌원장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 담긴 어미를 향한 애틋함과 순수함만은 변함이 없었다. 동희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방문을 열어 하인을 불렀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맑은 고깃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진 소반이 들어왔다. 시장하실 텐데 듭시다, 어머니. 이제는 나무 껍질도 흙탕물도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평생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숟가락을 쥐어주는 아들의 손길에 월임은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 10년 동안 그토록 자식에게 먹이고 싶었고 또 자신도 한 번쯤 배불리 먹고 싶었던 그 밥이 눈앞에 있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자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내렸다. 밥알이 씹히는지 눈물이 씹히는지 알 수 없는 식사를 하며 모자는 그간의 세월을 풀어놓았다. 동희는 1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피난길에서 인파에 휩쓸려 헤어진 후 그는 운 좋게도 퇴역하여 낙향하던 늙은 무관의 눈에 띄어 거두어졌다고 했다. 자식이 없던 양아버지는 동희의 총명함과 남다른 기계를 아껴 친아들처럼 키웠고 글과 무예를 가르쳤다. 동희는 밤낮으로 검을 휘두르고 책을 읽으면서도 단 한순간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저는 단 하루도 어머니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해남 포구 남쪽 끝. 그 약속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무과에 급제하자마자 저는 자원하여 이곳 해남 현감으로 내려왔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실까봐 아니면 제가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봐 중앙의 요직을 마다하고 이 험한 변방을 택했습니다. 동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설마 하니 어머니께서 정말로 그 험한 길을 홀로 걸어오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찾으러 갔어야 했는데 이 못난 자식이 어머니를 그 모진 고생 속에 방치했습니다. 부디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동희는 다시금 고개를 숙이며 오열했다. 월임은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다, 동아.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약속을 지켰기에 나도 살 수 있었다. 네가 그곳에 있어 주었기에 내가 걸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린 것이다.
식사를 마친 후 동희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해진 버선을 벗기려 했다. 월임은 황급히 발을 뒤로 감추며 저항했다. 하지 마라. 더럽고 흉하다. 감히 현감나으리가 어찌 어미의 발을 씻긴단 말이냐. 내 스스로 하마. 그러나 동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손길로 어머니의 발목을 잡았다. 어머니, 저는 현감이기 전에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발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발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발을 본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발이라고 부르기에도 처참한 형상이었다. 발톱은 10개 중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빠지고 뭉개져 있었고 발바닥은 굳은 살이 찢어지고 다시 아물기를 수없이 반복해 마치 거북이 등껍질이나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변해 있었다. 동상으로 검게 변한 발가락, 뼈가 튀어나올 듯 앙상한 발등, 그리고 여기저기 엉겨붙은 핏자국들. 그것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아들을 만나기 위해 어미가 감내해온 고통의 역사책이자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었다. 동희는 그 처참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자신의 고운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씻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춥고 힘드셨습니까? 이 발로 그 천리 길을 오직 저 하나 보겠다고 동희의 눈물방울이 대야 물 위로 뚝뚝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어머니의 발등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자신이 따뜻한 방에서 글을 읽고 따뜻한 밥을 먹을 때 어머니는 이 발로 눈밭을 걷고 가시밭길을 헤쳐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듯했다. 월임은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니다, 동아. 아프지 않았다. 정말이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너에게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나는 기뻤다. 발바닥이 터지면 네가 있는 곳에 더 빨리 닿을 것 같아 오히려 힘이 났다. 이 발이 없었다면 어찌 내가 너를 만났겠느냐. 내게는 흉터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발은 그녀에게 훈장이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훈장. 아들의 눈물로 씻겨진 발은 그 어떤 왕비의 비단신 신은 발보다도 고귀해 보였다. 며칠 뒤 월임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다. 관아 앞마당에는 방이 붙었고 해남 전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남쪽 귀신이라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던 그 노파가 사실은 현감의 생모이며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년을 걸어온 열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심은 들끓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주막 주모는 제일 비싼 술과 안주를 들고 관아를 찾아와 넙죽 절을 하며 지난날의 무례를 빌었고 월임에게 돌을 던졌던 아이들의 부모는 자식들을 데리고 와 사죄했다. 뱃사람들 또한 포구에 모여 그녀의 위대한 모정을 칭송했다. 그러나 월임은 그들을 탓하거나 벌하지 않았다. 그녀는 넉넉한 품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돌려보냈다. 다 시절이 하수상하여 그런 것이지. 내 몰골이 오죽 흉했으면 그랬겠나. 그들도 다 먹고 살기 힘들어 날선 마음을 품었던 게지. 내 아들이 이 고을을 다스리니 나는 그저 너그러운 어미로 남고 싶네. 이제 그녀에게 세상의 평판이나 지난날의 수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곁에 든든한 아들이 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했기 때문이었다. 해남의 겨울은 따뜻했다. 육지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친다는데 이곳 남쪽 끝자락에는 붉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동희는 어머니를 위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별채를 지어드렸다. 월임은 그곳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며 소일했다. 더 이상 쫓길 일도 굶을 일도 없는 평온한 나날이었다. 가끔 악몽을 꾸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달려와 손을 잡아주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었다. 동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고을의 덕망 있는 선비의 딸과 혼인을 했고 이듬해에는 토끼 같은 손자를 워림의 품에 안겨주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워림은 10년 전 잃어버렸던 동희의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아가, 너는 이 할미처럼 고생하지 말고 내 아비처럼 훌륭하고 강인하게 자라거라. 그리고 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거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또다시 10년이 지났다. 워림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워림은 동희의 부축을 받으며 집 뒤편 동백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붉은 꽃송이들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 마치 붉은 융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다웠다. 워림은 나무 벤치에 앉아 저 멀리 반짝이는 남의 바다를 응시했다. 수평선 너머로 하얀 돛담배들이 한가롭게 떠다니고 있었다. 동아, 저 바다를 보거라. 참으로 넓고 푸르지 않느냐. 워림이 나직하게 말했다. 동희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희끗희끗해진 아들의 머리칼이 바람에 날렸다. 예,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처럼 넓고 깊습니다. 제가 이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워림은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세월이 흘러 이제는 윤기마저 사라진, 하지만 반들반들하게 다른 낡은 나무 팽이가 들어있었다. 그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물건, 10년의 고행길을 함께 견뎌낸 유일한 벗이었다. 10년 전 네가 남쪽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이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인 줄 알았다. 허나 돌아보니 그것은 하늘이 우리 모자에게 준 계시였구나. 이 팽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산짐승의 밥이 되었거나 객사했을 것이다. 그녀는 팽이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따뜻하고 주름진 손에서 크고 단단한 손으로 팽이가 옮겨갔다. 이제 이것은 네가 보관하거라. 그리고 훗날 네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에게 전해주거라. 할미가 이 팽이 하나를 들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약속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알려주거라. 동희는 팽이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가문의 가보로 삼아 대대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기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워림의 무릎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꽃을 들어 코끝에 대보았다. 짙은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동백은 겨울에 피어 가장 붉게 지는 꽃이라더구나. 내 인생도 모진 겨울 같았으나 너를 만나 이리 붉고 아름답게 지는구나.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참으로 좋은 삶이었다.